지금 전 세계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지아가 미국 시민권자도 받기 힘든 혜택을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가 외면할 때 우리 도와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푸틴의 눈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오히려 한국이 총대를 메고 그들의 편에 섰더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형제의 나라로 지명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었다면 가만두지 않았겠지만 한국이라니 그거 참 묘한 일이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앞마당인 이 나라가 보란듯이 한국 기업에게만 자원 독점권을 주자 유럽 기업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약소국의 눈물을 닦아준 대한민국. 그리고 그 호의가 거대한 경제 동맹으로 돌아온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정학 분쟁 지역만 30년을 취재해 온 저널리스트 토마스 스털링입니다. 위험한 곳, 다친 곳,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곳, 그런 곳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저는 지금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일본인 관광객은 까다로운 입국 심사에 걸려 가방을 다 뒤엎고 있는데 바로 옆 창구의 한국인 대학생은 여권만 보여주고 5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심사관이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형제의 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폐쇄적인 화약고 중 하나죠. 그런데 형제의 나라라니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에 취해 있던 그날로 말입니다. 그날 트빌리시의 하늘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기가 조지아의 영공을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어 밀고 들어왔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러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곰을 건드리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조차 규탄 성명만 낼 뿐 군사적 개입은 주저했습니다. 그때 조지아 외무부 차관이었던 이라클리 씨는 절망 속에서 전 세계 대사관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공문에는 피 묻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루지아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조지아입니다. 여러분은 그루지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국의 기성세대 분들에게는 그루지아가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조지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식민지의 낙인입니다. 러시아 제국이 그들을 정복하고 멋대로 붙인 노예의 이름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의 도시 이름을 제멋대로 창씨 개명했던 것과 똑같은 치욕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 그들이 원한 건 식량도 무기도 아닌 이름의 회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속국 그루지아가 아니라 자주독립국 조지아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였죠. 이라클리 차관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존엄을 지켜달라고요. 러시아식 발음인 그루지아를 버리고 영어식 표기인 조지아를 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공공연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루지아라는 이름을 바꾸는 나라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입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유럽은 침묵했습니다.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은 어땠을까요? 당시 일본 외무성의 반응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당시 일본 외교관의 비공식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익 없음.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분쟁 해결이 우선임. 조지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얻는 이익보다 이를 외교적 자산이 더 큼. 철저한 손익계산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조지아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지도 구석에 박힌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이름 하나 바꿔준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푸틴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라클리 차관은 그때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강대국들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약소국의 자존심 따위는 가스관 밸브 하나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그 수백 통의 공문 중 하나가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동유럽과 실무를 담당했던 30대의 젊은 외교관 한서진 사무관의 책상 위에 그 편지가 놓였습니다. 한서진 사무관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통의 외교관이라면 바로 파쇄기에 넣거나 상부에 수용 불가 의견을 달아 올렸을 겁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했으니까요.
당시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진출의 사활을 걸고 있었고 에너지 수급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편을 드는 건 외교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 사무관은 그 편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루지아라는 네 글자에서 그는 100년 전의 경성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말과 글과 이름마저 빼앗겨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보았습니다. 이건 외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익을 따지는 외교부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보고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배들은 미쳤냐고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알면 당장 항해 방문을 올 거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누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이것은 국익을 넘어선 국격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총대를 매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모한 보고서가 차관을 거쳐 장관의 결재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지아 외무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결단을 내렸던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러시아의 보복을 피하고 조지아 사람들의 심장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라클리 차관은 그날의 전화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트빌리시 외곽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수화기를 들었을 때 영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귀국의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이라클리 차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거절이겠지. 정중하게 포장한 거절 통보겠지. 이미 수십 개 나라에서 같은 패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국의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부로 그루지아라는 명칭을 공식 폐기하고 조지아로 표기를 변경합니다. 이라클리 차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귀국의 공식 명칭을 조지아로 인정합니다. 모든 정부 문서, 외교 서한, 언론 표기에서 그루지아를 삭제하고 조지아로 통일합니다. 전화기를 든 이라클리 차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왜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복할 텐데요. 한국에 아무런 이익도 없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서진 사무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당한 적이 있어서요. 네, 100년 전에 우리도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창씨 개명을 강요했거든요. 김 씨는 가네야마가 되어야 했고 박 씨는 아라키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라클리 차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서진 사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동병상련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아줄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이라클리 차관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이름을 불러줬어. 한국이 조지아라고 불러줬어.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요? 그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요? 그래. 미국도 일본도 안 해준 걸 한국이 해줬어. 그날 밤 조지아 외무부 청사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 중에 기쁜 소식이라곤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뒤 러시아 외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한 항해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연방의 역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적대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른 모든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협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려고 협상 중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이 현실화되면 수조 원의 손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외교부 내에서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괜히 나섰다가 일만 키웠잖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지아가 뭔데 러시아랑 척을 져. 한서진 사무관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선배들은 대놓고 무시했고 승진해서 밀릴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내민 손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배신이에요.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조지아에서 날아온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클리 차관이 직접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닙니다. 존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조지아 사람들이 대대손손 기억할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한서진 사무관은 그 편지를 책상 유리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알려지자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해? 리투아니아가 따라왔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동참했습니다. 폴란드가 합류했습니다. 모두 소련에 짓밟혔던 아픔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자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러시아는 분노했지만 모든 나라를 상대로 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으름장만 놓고 물러섰습니다. 한서진 사무관의 도박은 성공한 겁니다. 이라클리 차관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국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거인의 심장을 가졌더군요. 강대국 눈치 보느라 입 다물고 있던 나라들에게 한국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일본도 슬그머니 조지아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세가 기울고 나서야 편승한 거라는 걸. 진짜 용기를 낸 건 한국이었다는 걸. 이라클리 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언제 바꿨는지 기억하는 조지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줬다는 건 모든 조지아 사람이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한국의 결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선언.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 이름의 힘을 알기에 이름을 지켜주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은 조지아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서진 사무관은 그 후로도 30년 가까이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치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지아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았을까요? 저는 트빌리시 시내를 걸었습니다. 조지아의 수도는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고대 성당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고 있었고 쿠라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마트, 한국어 학원, 한글 간판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가이드 다비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이 여기 많이 삽니까? 다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삽니다. 사업하러 온 사람, 유학 온 사람, 그냥 살러 온 사람. 1년 비자 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이 많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에게만 그런 혜택을 줍니까? 다비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니노 교수님한테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트빌리시 대학 한국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음 날 저는 트빌리시 대학을 찾았습니다. 캠퍼스는 녹음이 우거져 있었고 학생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학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니노 차카바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네요. 니노 교수가 웃었습니다. 2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보다 편할 때도 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조지아가 한국인에게만 1년 무비자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니노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겪은 일을 아셔야 해요. 그녀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련 시절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루지아 사람이었죠. 조지아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신문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전부 그루지아였으니까요. 니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노야, 나는 평생 내 나라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구나.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조지아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었는데. 니노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련이 붕괴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더 사셨으면 조지아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텐데.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싫으셨던 건가요? 니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이름이 아니니까요. 러시아가 우리를 정복하고 멋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카르트벨로예요. 조지아는 영어식 표기고요. 그루지아는 러시아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해할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식민지 조선.
그 이름이 기분 좋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루지아는 우리에게 식민지의 이름이에요. 노예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70년을 불렸어요. 이노 교수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 대사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한국 외교관들과 조지아 관리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서진 사무관이에요. 한국이 조지아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통보했을 때 담당이셨던 분이죠.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날, 우리 외무부 직원들이 다 울었어요. 이노 교수가 말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거든요. 러시아 탱크가 국경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한국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줬어요. 우리가 조지아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세상에 우리 편이 있구나. 강대국 눈치 안 보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나라가 있구나.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무비자를 준 겁니까? 이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 우리 편에 서줬어요. 그녀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영토 20%를 점령했을 때 한국은 러시아의 점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유엔에서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경제협력도 늘려줬어요. 30년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보수든 진보든 한국의 조지아 정책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노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해준 걸 우리도 한국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1년 무비자가 그 보답입니까? 이노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일하고 사업할 수 있게요. 우리는 한국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도 나중에 조지아로 바꿨잖아요. 일본에도 같은 혜택을 주나요? 이노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은 90일이에요. 왜요? 일본은 대세가 기울고 나서 바꿨어요. 한국보다 훨씬 늦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우리 요청을 처음에 거절했어요. 실익이 없다고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내민 사람과 나중에 따라온 사람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한서진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한서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30년 전 29살의 젊은 외교관이었던 그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노련한 외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외교관 한 사람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지. 한서진을 만난 건 트빌리시 외곽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얼굴에는 코카서스의 강한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이 땅에서 보낸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털링 기자님이시죠? 악수를 청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 나라와 인연을 맺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9살 때 처음 이 나라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루지아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한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외교부에서 동유럽 담당이 되면 보통 폴란드나 체코 같은 나라를 원하거든요. 조지아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편지 때문이에요. 이름을 바꿔달라는 그 편지. 한서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나라가 전쟁 중인데 무기도 아니고 식량도 아니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거잖아요. 그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올리셨군요. 네, 미친 짓이었죠. 선배들이 다 말렸어요. 러시아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밀어붙이셨습니까? 한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거부하셨어요. 그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으셨죠. 공직에도 못 나가고 사업도 못 하시고.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진아,
이름은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이름을 버리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야.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조지아 사람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도 이름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구나. 한서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시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네가 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칭 변경이 승인된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서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러시아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언론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떠들고 저는 문책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다행히 위에서 막아주셨어요. 장관님이 결국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요? 한국이 먼저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라왔잖아요. 결국 대세가 된 거죠.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한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지아 담당이 됐어요. 자원에서요. 왜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정이 들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 조지아에 직접 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한서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칭 변경 후 1년쯤 지나서 처음 출장을 갔어요. 트빌리시 공항에 내렸는데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코리안이라고 소리치더니 옆에 있던 동료들을 다 불렀어요.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식은땀이 났죠. 한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한국이 우리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다고. 입국 심사대에서 10분 동안 악수만 했어요. 정말요? 네. 심사관 중 한 명이 제 손을 꼭 잡고 놓질 않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서진이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조지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한국 사람한테 직접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한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택시기사가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한국이라고 했더니 요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요금을요? 네. 한국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신랑이 끝에 겨우 요금을 내긴 했는데 그 기사가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한서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에 오면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아내가 조지아 전통 음식 해줄 거다. 진짜 초대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진짜 갔어요. 그 기사 집에. 한서진이 회상에 잠겼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가난한 집이었죠.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아내분이 며칠 동안 준비했다면서. 조지아 전통 요리인 칼리, 하차푸리, 치킨 타바카, 와인도 직접 담근 거라고 내왔어요. 어떠셨어요? 한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소련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싫다고 하셨대요. 죽기 전에 조지아라고 불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못 들으셨대요. 그런데 한국이 우리 이름을 불러줬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한서진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해야겠다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지아를 수십 번 오갔어요. 갈 때마다 그 택시 기사 집에 들렀고요. 나중에는 가족처럼 됐어요. 가족처럼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사 이름이 기오르기였어요. 아내는 나나, 아들은 다비트. 저한테는 조지아에서의 가족이었죠. 다비트가 고등학생일 때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매번 출장 올 때마다 한국어 교재를 사다 줬거든요. 그 아이가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다비트가 트빌리시 대학 한국학과에 입학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한국어가 도움이 됐다면서 전화로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죠. 그 집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축의금을 냈어요. 결혼식에도 갔고요. 결혼식은 어땠어요? 한서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조지아 전통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이 300명쯤 됐는데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죠. 그런데 기오르기가 저를 하객들 앞에 세우더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내영재다. 한국이 우리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 오늘 내 아들 결혼식에 이 사람이 와줘서 영광이다.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명이 다 일어나서 저한테 박수를 치더라고요. 환호성도 지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기오르기가 제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루지아였을 거다. 고맙다. 형제야. 한서진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기오르기네 집에서 잤어요. 새벽까지 와인 마시면서 얘기했죠. 인생 얘기, 가족 얘기, 나라 얘기. 국적은 달랐지만 진짜 형제 같았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선물도 보냈고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한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오르기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에 갔었죠. 비행기 타고 14시간 걸렸는데 가야 했어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한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나나가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기오르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뭐라고요? 한국에 감사하라고. 서진이한테 내 대신 고맙다고 전해라. 그리고 다비트한테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한국과 조지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대요.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 듣고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형제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다비트는 지금 뭐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해요. 아버지 유언대로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통역사가 됐어요. 지금은 현대건설 조지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다비트한테 전화가 와요. 아버지 기일에는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삼촌, 아버지가 삼촌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오르기 생각에 울컥해요.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15년 넘게 조지아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여름이었죠. 그때 어디 계셨어요? 서울이요. 뉴스로 보는데 트빌리시가 폭격당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거리, 제가 먹었던 식당, 제가 만났던 사람들 다 불타고 있었어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 화면에 기오르기네 동네가 나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전화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1시간 동안 계속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2시간. 안 받아요. 3시간째 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한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기오르기였어요. 살아있냐고 소리쳤더니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걱정 마라. 형제야.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이웃집이 폭격 맞았다. 아이 둘이 죽었다.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탕 사다 준 적 있거든요. 7살, 5살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죽었대요. 전화기 붙들고 울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외교관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한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지아 지지 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러시아의 점령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가 있었겠네요. 많았죠. 러시아랑 척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당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회의에서 선배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한 번 총대 맨 거로 충분하지 않아. 이번엔 좀 빠져라. 네 커리어 다 망가진다. 한서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커리어보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줬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조지아 지지 성명이 나왔잖아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또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번에는 반대가 더 심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또 총대를 매냐고.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줬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 놓고 더 힘들 때 외면하면 그건 배신입니다. 대한민국은 배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서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또 미친놈 소리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통과됐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2번이나 총대를 매신 거군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끝까지 가야죠. 저는 더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15년이면 인생의 상당 부분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33세 했어요. 아내가 서울에 있었고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떨어져 사셨군요. 네. 1년에 서너 번 한국에 갔어요. 그것도 일주일 넘게 못 있었어요. 뭔가 일이 바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못 갔어요. 졸업식도 못 갔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은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숙제가 있었대요.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 가져왔는데 우리 아이는 사진이 없더래요.
선생님이 아빠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먼 나라에서 일해요.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그 말 듣고 전화기 붙잡고 울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아이 얼굴도 못 보면서 뭘 하는 건가?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한서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죠. 아빠가 외국에서 일한다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화로 이러더라고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그 먼 나라가 우리보다 중요한 거지?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아이 붙잡고 울고 싶었어요. 왜 안 가셨어요? 그때 마침 조지아 외무부 장관 방안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수행을 해야 했거든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어요. 아내가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라고. 조지아랑 결혼한 거지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이혼하자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까지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말 위기였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맞는 건가?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할 일인가? 밤마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포기하면 편하겠지. 한국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 그러면 기어루기는? 나나는? 조지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서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이라클리 차관이 보낸 감사 편지예요. 한국이 명칭을 바꿔줬을 때 보낸 거죠. 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존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대대손손 기억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약속을 배신하는 거라고. 나 하나 때문에 두 나라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20장짜리 편지를요. 뭐라고 쓰셨어요? 한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나는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이해할 거라고. 아빠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한서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언젠가 돌아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아내분 반응은요? 답장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포기했구나 싶었죠. 한서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소포가 왔어요. 아내가 보낸 거였어요. 뭐가 들어 있었어요? 한복이요. 제 한복.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 못 와도 좋으니까 이거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다. 아빠가 먼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때 펑펑 울었어요. 아내가 날 용서해준 거구나. 한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복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명절마다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소포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 편지요. 큰아이가 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아빠가 중요한 일 하는 거 알아. 아빠 보고 싶어.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편지 읽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언젠가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겠다고. 아빠가 뭘 했는지.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언제 화해하셨어요?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생 때 조지아에 왔어요. 배낭여행으로요. 저한테 미리 말 안 하고 혼자 왔더라고요. 왜요? 아빠가 뭘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대요. 15년 동안 가족 두고 이 먼 나라에서 뭘 하는지. 한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트빌리시 공항에 내렸는데 입국 심사관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통과시켜 주더래요. 택시 타니까 기사가 한국 노래를 틀어주더래요. 식당 가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서비스를 주더래요. 아이가 의아했대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었대요. 왜 한국인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한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줬어.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 아이가 더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대요. 조지아 사람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그러다가 외무부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해줬대요. 한국 외교관 한 명이 15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처음 이름을 바꿔준 것도 그 사람이고 전쟁 때 우리 편 들어준 것도 그 사람이라고.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물었대요. 외무부 사람이 제 이름을 말해줬대요.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조지아 외무부 사람한테 물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이가 저를 보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조지아 사람들한테 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 외교관이 15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한국이랑 조지아 관계가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다들 저한테 와인을 선물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고맙다고. 아버지, 자랑스러웠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해서 미안해요. 한서진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어요. 아이를 붙잡고 울었어요. 15년 동안 버틴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아이가 이틀 동안 저랑 같이 다녔어요. 제가 일하는 곳,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사는 동네 다 보여줬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여기 계신지. 돌아오지 마세요. 여기서 할 일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마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다 컸고 큰아이는 결혼도 했어요. 아내분은요? 기다려주셨죠. 15년 동안. 곧 서울로 돌아가서 같이 살 거예요. 그동안 못한 거 다 해드릴 거예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아 정부에서 뭔가 인정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한서진이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외교관 중 한 명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니노 교수한테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조지아 정부로부터 우정의 훈장을 받으셨어요. 외국인한테 주는 최고 영예예요. 수여식 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분은 15년 동안 한국과 조지아를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한국의 외교관이지만 조지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한서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서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저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을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한국이 한 거예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0여 년 전 29살의 젊은 외교관이 올린 보고서 한 장. 그 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과 조지아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15년 동안 지켜낸 한 사람의 헌신. 가족과 떨어져 승진도 포기하고 오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틴 세월. 그것이 1년 무비자라는 전 세계 유일의 특혜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보답은 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5부에서 시작됩니다. 조지아 외교부 차관보 기오르기 로바드제를 만났습니다. 아시아 담당 40대 관료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에게만 1년 무비자를 줍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오르기 차관보가 웃었습니다. 솔직하게요? 좋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90일이었어요. 다른 우호국들과 같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1년으로 늘렸습니까? 논의가 있었어요. 한국에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기오르기 차관보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나라다. 러시아가 우리를 짓밟을 때 한국만 우리 이름을 불러줬다. 그런 나라를 일본이나 중국이랑 똑같이 대우해도 되는 거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한국만 1년으로 올린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미국은 90일이에요. 유럽 대부분도 90일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건가요? 기오르기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자 기준으로는 그렇죠. 전 세계에서 1년 무비자를 받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보다 한국인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단순 체류만이 아니에요. 한국인은 1년 동안 취업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사실상 영주권에 가까운 혜택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은요? 기오르기 차관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은 90일이에요. 왜요? 일본도 나중에 조지아로 바꿨잖아요. 나중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오르기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일본은 대세가 기울고 나서야 따라왔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릅니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각국 비자 정책 비교표예요. 서류에는 국가별 무비자 체류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365일, 일본 90일, 미국 90일, 중국 30일, 러시아 비자 필요. 한국만 365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기요르기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당신들은 특별하다. 당신들은 우리 형제다. 그래서 우리 집에 1년 동안 머물러도 좋다. 저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르게 대우받는 걸 직접 본 적 있으세요? 기요르기 차관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봅니다. 공항에 가보시면 알아요. 저는 실제로 트빌리시 공항 입국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입국 심사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쿄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그룹이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반 외국인 줄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첫 번째 일본인의 여권을 받았습니다. 체류 목적이 뭡니까? 관광이요. 며칠 머무릅니까? 일주일이요. 숙소 예약증 보여주세요. 일본인이 스마트폰을 꺼내 호텔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귀국 항공권도요. 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심사관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500 정도요.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명당 평균 2, 3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한국인 가족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 그들은 코리아 올리라인으로 갔습니다. 별도의 줄이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한글로 한국인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쾅 찍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서류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보내줬습니다. 아이가 심사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심사관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심사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은 질문을 안 합니까? 심사관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은 형제니까요. 형제한테 왜 왔냐고 묻는 게 예의입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인한테는 왜 그렇게 꼼꼼하게 물어봅니까? 심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이니까요. 한국도 외국 아닙니까? 심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가족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한국인이 입국장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한국! BTS! 젊은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BTS요. 심사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I love Korea. 도장을 쾅 찍고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웰컴 투 조지아, 마이 프렌드. 젊은 남성이 감사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젊은 남성을 따라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지아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입국 심사 어떠셨어요? 젊은 남성이 웃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여기는 그냥 웃으면서 보내주네요.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대박이네요. 저는 그에게 왜 조지아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국인한테 1년 무비자 준다고. 유럽 여행하면서 조지아도 들르려고요. 얼마나 계실 건데요? 원래 일주일 생각했는데 1년 있을 수 있다니까 더 있어 볼까 고민 중이에요. 저는 트빌리시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존재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대형 매장이었습니다. 유리창에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잘 팔리...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성은 조지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브랜드예요. 한국 제품이라면 다들 신뢰해요. 왜요? 품질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니까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한국이라면 무조건 좋아해요. 삼성이 한국 회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사는 것 같아요. 애플보다 인기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애플은 비싸잖아요. 같은 가격이면 삼성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 거니까. 현대자동차 대리점도 있었습니다. 쇼룸에 소나타와 투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대리점 매니저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취재 중이에요. 현대차가 여기서 잘 팔린다고 들었는데요. 매니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요. 조지아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높아요. 한국 차는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일본 차보다 인기 있어요. 일본 차보다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요타나 혼다도 있긴 한데 현대가 더 잘 나가요. 한국 브랜드라는 게 여기서는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팔려요? 작년에 1000대 넘게 팔았어요. 조지아 인구가 400만 명도 안 되는데 1000대면 엄청난 거예요. 매니저가 쇼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투싼 보이시죠? 저거 제일 인기 있어요. 가족용으로 딱이거든요. 조지아 사람들이 가족 여행 많이 가는데 투싼 타고 가면 멋있잖아요. 한국인 손님도 있어요. 있죠. 여기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이 차 사러 와요. 한국인한테는 특별 할인도 해드려요. 왜요?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한국인이니까요. 형제한테 바가지 씌우면 안 되잖아요. LG가전 매장도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가 진열대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조지아 가족이 냉장고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LG예요? 네.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거면 좋겠네. 이걸로 할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 간판에 한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키친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씨였습니다. 여기서 식당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어요. 왜 조지아에서 사업하세요? 박준혁 사장이 웃었습니다. 비자 걱정이 없으니까요. 1년 동안 비자 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였으면 이렇게 오래 못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박준혁 사장이 회상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 식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비자가 문제더라고요. 독일, 프랑스 다 알아봤는데 취업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조지아는 1년 무비자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와봤어요. 와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식당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에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식자재 구하기도 어렵고 현지인 입맛도 몰랐고 그런데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다들 도와주더라고요. 박준혁 사장이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건물주 아저씨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가 한국 사람이라서 임대료 깎아줄게. 한국이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한국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정말요? 네.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나중에 이름 이야기 듣고 알았죠. 지금은 어떠세요? 잘 돼요. 단골도 많고 한국 교민들도 오고 조지아 현지인들도 많이 와요. 저는 물었습니다. 조지아 손님들 반응은 어때요? 박준혁 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전 좋아해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다 인기 있어요. 특히 치킨이 대박이에요. K드라마에서 치맥 장면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요. 어떤 드라마요? 별에서 온 그대요. 거기서 치맥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조지아 젊은 애들이 그거 보고 치맥하러 와요. 맥주랑 치킨 시켜놓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더라고요. 박준혁 사장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조지아 여자애가 남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치맥 시켜놓고 별에서 온 그대 명대사를 따라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받은 적 있으세요? 박준혁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죠. 임대 계약할 때 건물주가 한국인이라고 월세를 깎아줬어요. 식자재 납품업체도 한국인이라고 더 좋은 조건을 줬고요. 한 번은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한국 사람 가게 털다니 용서 못한다. 반드시 잡겠다. 그러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잡았어요. 정말요? 네. 경찰관이 범인 잡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한국 형제한테 피해준 놈 잡았다. 걱정 마라. 저는 또 다른 한국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김태호 씨, 35살.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지아에서 창업하신 거예요? 김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에요. 왜 조지아에서요? 비자도 비자지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법인 설립이 쉽고 세금도 낮아요. 그리고 한국인한테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김태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만나기가 쉬워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미팅을 잘 잡아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 주씩 기다리는데 저는 며칠 만에 만났어요. 정말요? 네. 한 번은 정부 담당자가 이러더라고요. 한국은 우리 친구니까 우선적으로 도와드린다고.
실제로 인허가 절차도 빨리 진행됐어요. 김태호 씨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앱이에요. 조지아어 번역 서비스예요. 한국어를 조지아어로, 조지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거죠. 수요가 있어요. 엄청 있어요. 한국 관광객이 늘면서 번역 수요가 폭발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조지아 진출하면서 저희 서비스 많이 써요. 매출은요? 김태호 씨가 웃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5억 원 넘었어요. 올해는 더 늘 것 같아요. 5억이요? 대단하네요. 조지아라서 가능했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 하려면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여기는 블루오션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도 같은 대우를 받나요? 김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는 일본인 사업가가 있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 걸렸대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름 때문이죠. 한국이 조지아 이름을 먼저 불러줬으니까요. 조지아 사람들은 그걸 절대 안 잊어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조지아 와인이 한국에서 인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와인숍에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벽면에 와인병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매년 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조지아 와인을 많이 찾거든요. 왜요? 한류 덕분이에요. K드라마에 조지아 와인이 나온 적 있거든요. 그 후로 한국에서 주문이 폭발했어요. 어떤 드라마요? 주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태양의 후예요. 거기서 조지아 와인 마시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 후로 한국에서 문의가 엄청 왔어요. 얼마나요? 한 달에 컨테이너 2개씩 보내요. 예전엔 1년에 1개 보내기도 힘들었는데 주인이 와인병 하나를 들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라벨에 한글이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와인 라벨에 조지아 와인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수출용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저는 니노 교수에게 확인했습니다. 조지아 와인이 한국에서 인기라면서요? 니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조지아 와인 수출 상위 10개국 안에 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순위권 밖이었는데 급성장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한국이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우리도 한국에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와인 업체들이 한국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에요. 한국인 입맛에 맞는 와인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니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와인 협회에서 매년 한국에 홍보단을 보내요. 서울에서 시음회도 열고요. 그게 다 한국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에요. 트빌리시 대학 한국학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 사람입니다. 발음이 꽤 좋았습니다. 수업 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암, 22살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K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한국에 빠졌어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삼성이나 LG 같은데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이 3배예요. 3배요? 네. 조지아 평균 월급이 $500 정도인데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1,500 이상 받아요. 한국어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기요르기, 24살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BTS 팬이에요.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꼭 갈 거예요. 서울 보고 싶어요. 명동, 홍대, 한강. 서울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기요르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BTS 콘서트요. 그리고 한강에서 치맥,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니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학과 학생이 20명이었어요. 지금은 150명이에요. 대기자도 50명이 넘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한류 때문이죠. K드라마, K팝이 조지아에서 엄청 인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이 잘 되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조지아에 많이 진출해 있나요? 점점 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1년 동안 비자 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 프로젝트 하기 좋거든요. 건설, IT, 무역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해요. 니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취업률이 90%가 넘어요. 한국어 하면 무조건 취직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죽어라 공부해요. 한국어 못하는 졸업생은 취업이 어려워요. 아니요. 그래도 취업은 돼요. 그런데 한국어 잘하면 월급이 2~3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다들 죽어라 하는 거죠. 저는 졸업생 한 명을 더 만났습니다. 레반, 28살 남성. 현대건설 조지아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취직하셨어요? 레반이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어 할 줄 안다고 했더니 바로 뽑아주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일은요? 통역 겸 현장 관리요. 한국인 기술자들이랑 조지아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통을 도와요. 힘들지 않아요? 레반이 웃었습니다. 힘들죠? 야근도 많고요. 그런데 배우는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뭐가 달라요? 꼼꼼해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까다롭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더라고요. 레반이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저희가 짓고 있는 아파트예요. 트빌리시 외곽에 있어요. 완공되면 500세대가 입주해요. 한국 기술로 짓는 거예요. 네. 설계도 한국에서 왔고 핵심 기술도 한국 거예요. 조지아에서 이 정도 품질의 아파트는 처음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인 상사들은 어때요? 레반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존중해줘요. 조지아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실력 있으면 인정해주고 승진도 시켜줘요. 그게 제일 좋아요. 다른 외국 회사랑 다른가요? 달라요. 러시아 회사에서 일해본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조지아 사람이라고 무시당했대요. 한국 회사는 안 그래요. 실력으로 평가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름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커진 겁니다. 비자 혜택,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인재 양성. 10여 년 전의 작은 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조지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나 게라시모바를 만났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성, 트빌리시 대학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삼성전자 조지아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도깨비를 보고 한국에 빠졌어요. 공유 오빠 팬이었거든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한국 역사를 알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경제발전.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비슷해요? 아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러시아한테 200년 동안요.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한국이 일본한테 당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공감이 가요.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아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갔어요. 회사에서 연수 기회를 줬거든요. 서울에서 한 달 있었어요. 어땠어요? 꿈 같았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영동에서 쇼핑하고, 한강에서 치맥 먹고,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다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뭔데요? 거리에서 한국 사람한테 조지아에서 왔다고 했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나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조지아? 와인 나라, 친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아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삼성 본사에 가고 싶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우고 실력도 쌓아서 기회가 오면 도전할 거예요. 저는 다른 젊은이들도 만났습니다. 다비트, 28살 남성. 한국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다비트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일을 많이 시켜요. 야근도 많고요. 그런데 왜 계속 다녀요? 공정하거든요. 일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요.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올라요.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연줄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한국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해요. 나타 23살 여성.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통역 수요가 많아요. 나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청 많아요. 한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한국 사업가도 많이 오거든요. 통역 일이 끊이지 않아요. 수입은 어때요? 좋아요. 일반 직장인보다 2배는 벌어요. 한국어 덕분이에요. 저는 트빌리시 외곽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어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교실에서 조지아 노동자 2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왜 건설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소통 때문이에요. 한국인 기술자와 현지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데 통역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인 한국어라도 알면 일이 훨씬 수월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려워요?
4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거든요. 한국어 알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은 우리 이름을 불러준 나라라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사의 마음. 30년 전의 작은 배려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조지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트빌리시의 거리가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왜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까요. 이름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컸잖아요.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만난 젊은이들 봤잖아요. 아나, 다비트, 나타. 그 친구들이 앞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해요. 30년 했으니까 충분하죠. 하지만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건가요? 한서진이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손주도 보고 싶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기 올 거예요. 이 도시가 그리울 것 같거든요. 제 청춘이 여기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트빌리시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성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작은 나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그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코리아 올리. 원 이어 노 비자.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배려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존중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 유일의 1년 무비자 혜택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것만으로 작은 나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힘입니다. 무력의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존중의 힘입니다. 배려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에 형제의 나라라고 남겨주세요. 이름 하나로 세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